오늘 코스피는 하락 출발해서 반도체 중심으로 소폭의 조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밤 시작되는 FOMC 회의를 기다리면서 시장이 좀 연말 변수들을 체크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최근 지수급 등에 따른 차익 실현도 섞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의 수급이 어떻게 바뀔지 관전 포인트가 많아진 하루입니다. 자, 오늘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제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이상원 연구원, 신한투자증권 박강래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장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원 연구원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약간 약보합 네. 정도 아침에는 뭔가 좀 빠졌다가 이도저도 아닌. 예, 그렇게 왔죠. 그런데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뭐니 해도 지금 FOMC 그렇죠. 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 위험자산 선호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망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흐름이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예. 있고 특히 저희가 목요일 날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도 바꾸기 때문에 변동성이 목요일 날은 더더욱 맞아요. FOMC가 새벽에 결과가 발표하고 특히 이제 결과보다도 금리 인하 결과보다도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 그렇죠. 플러스 얼마나 반대표가 나왔느냐. 그게 좀 중요한 관건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뭐 내일장까지도 관망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굉장히 눈치 보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수급도 장 막판에 좀 많은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 맞아요. 박광래 연구원님, 좀 오늘의 수급 자체가 지금 시장의 불안함들을 좀 보여줬다. 왜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제가 시장을 다 보는 전략가는 아니긴 하지만 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랑 철강 쪽만 놓고 봤을 때는 최근 단기간 내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좀 차익 실현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연말에는 항상 많은 이슈가 대기하고 있는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그런 계절적인 요인들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네. 앞서서 FOMC 말씀도 잘 해주셨는데 그런 매크로 변수에 대한 좀 뭐랄까요 불안 심리 같은 것들도 좀 하루 증시에 영향을 줬다라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박강래 연구원님께서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엄청 또 인사이트가 많으시잖아요. 예. 저희가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인사이트 시간에 이 자동차, 현대차 FSD 이런 거 좀 엮어서 함께 질문을 정말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여기에 열심히 대해서도 준비했죠.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조금 더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연구원님 보셨을 때 앞서 실기인큐가 이야기한 대로 요즘 수급 중에 특징이 동시호가만 들어갔다 싶으면 외국인이 갑자기 매수세를 늘려가고요. 그다음 기관은 똑같이 트레이드를 하는 좀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옵션 만기일과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건 지금? 그렇죠. 아무래도 그 보시면 이제 선물로 해서 네. 이제 최근 이제 11월 1일, 그러니까 11월 달에는 외국인이 한 14조 정도 매도가 있었고 11월 1일부터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이런 FOMC 금리 인하 기대감 플러스 그런 것들이 적용되면서 네. 특히 이제 비차익 매도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 하는 부분이니까 오늘은 비차익 매도가 있었는데 네. 최근 3일 연속 비차익 매수가 올라오면서 외국인 매수가 좀 수반돼서 좀 4,100을 뚫었는데 그런 변동성이 이제 정형화된 게 아니라 이제 FOMC를 앞두고 네. 특히 저희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그러니까요. 마지막에서 롤오버를 시킬지 안 시킬지에 따라서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게 뭐 정형화돼서 동시 만기한 게 아니라 네. 그런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대비해서 그런 수급들이 종종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제 현물을 사면 선물을 팔고 선물 사면 현물 팔고 이런 장세가 좀 나타났는데 오늘도 일단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코스피 930억 팔았고요. 코스닥은 618억 원을 팔았습니다. 근데 선물은 4조 1,000억 원가량을 사갔습니다. 이게 제가 장중에는 2조 원대로 확인했는데 2배를 더 샀습니다. 근데 그 일일만 보면은 그럴 수 있고 그게 해지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그러니까요. 매도할 때는
그 현물을 사고 그거에 대한 베이시스 간격으로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일일을 볼 건 아니고 네.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쪽이 지금 유동성 장세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나 위험자산 그걸 보는 거지 전체적으로 하루의 베이시스 갖고 보는 거는 조금 단기적인 이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수급을 통해서 뭐 일일비 굳이 하지 말자.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좀 관통했던 이슈들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앵커 아마 오늘 확인했을 거예요.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투자 의견을 하향했어요. 네. 근데 목표 주가는 주가는. 상향을 시켰어요. 야, 이거 뭐 어떤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많이 좀 이건 혼란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면은 이 모건 스탠리의 오늘 이 보고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먼저 박광래 연구원님. 일단 이제 테슬라를 평범한 자동차 회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종합 테크 기업을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분들의 목표 주가는 마음속이 다 달라질 텐데 일단은 전기차 업체로만 봤을 때는 모건 스탠리의 그런 투자 등급 하향이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 지금 9월 말까지 지급했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대당 한 7,500달러 정도 지급이 됐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없어진 상태이고요. 보통 전기차가 한 대에 5만 달러인 걸 감안하면은 거의 10% 이상 환급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사라진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값이 10% 비싸졌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만큼 수요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모건 스탠리의 의견도 우리가 좀 새겨 들을 거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강세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로보택시가 확장되는 포인트, 방금 말씀해 주신 뭐 AI라든지 첨단 기술이 이제 밸류를 줄 만한 거고 약세 시나리오가 이제 자동차로만 봤을 때는 한계점에 다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우리 모두가 첨단 산업이라고 테슬라를 바라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FSD 이제 시연하는 지금 영상들이 장난 많이 아니죠, 요새. 나오고 있고 뭐 저보다 운전을 잘해요 하면서 이런 리뷰들이 네. 알리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의 실적에서도 그 FSD에서 창출되는 매출은 고작 2에서 3% 정도 남짓입니다. 이것도 추정치이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 2~3% 정도의 매출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금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뒤에서도 제가 포스코에도 드리겠지만은 그 현재 실적보다는 향후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주가 방향성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릴 때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전 괜찮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테슬라가 이제 결국은 앞으로 로봇 자율주행 여기에 대한 밸류를 얼마나 받아갈지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비자동차 부문은 이거 주가에 좀 선반영돼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추가적인 모멘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연구원님은 앞서 모건 스탠리의 연구 보고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네. 이제 보다 중요한 거는 그 지금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이제 여러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가 이제 한풀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2차전지랑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죠. 네. 그때는 이제 2027년, 2026년도에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이 한 30에서 40%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은 거의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매그니피선트 7 종목 중에서 테슬라 주가가 가장 많이 못 올랐습니다. 애플도 못 올랐지만 테슬라도 못 올랐기 때문에 지금 모건 스탠리 보고서도 EV 겨울이라는 거는 그걸 강조하는 것 같고 보지는 못했지만은 보진 못했죠. 예. 제가 뭐 보고서 보지는 못했지만 예. 근데 기사가 많이 나와갖고 오는데 네, 그래서 그런 전기차 시장의 업황에 대한 그런 거에서 안 좋게 보기 때문에 또 테슬라가 아까 말씀하실 대로 전기차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성장성 그거를 감소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어제 좀 빠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보셨죠? 저도 이제 요약본을 봤죠. 네. 예, 그러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EV 겨울이라는 데에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난 동의 못한다. 한 1년 정도는 겨울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미국이 막 세액공제 혜택이 끝난 상태이고 네. 다른 유럽의 나라들 보면은 보조금을 줬다가 뺏었을 경우 과거 사례를 보면은
최소 1년 정도는 수요 공백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미국 시장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9월 말에 세액공제 혜택을 종료한다 하니까 6, 7, 8월 다 땡겨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월에 사산 사람이 12월에 또 사진 않거든요. 한 번 사면은 한 7년, 10년을 몰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1년 정도는 그런 선수요 효과에 대한 역풍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기차 겨울은 그래도 좀 더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캐즘이라고 다시 또 네네. 돌려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정부 정책. 예, 트럼프 정부 정책이 어차피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맞아요. 이쪽으로 변하는 거고, 아까도 그 보조금 주는 정책도 이제 9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부 정책 하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좀 커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전기차 이제 뭐 수요나 판매도 보조금이 끊긴 이후로 아예 이제 반토막이 났고 우리나라도 비단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조금이 끊긴 이후로 전기차 판매량도 많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오늘 국내 증시로 조금 데리고 오면은 2차 전지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어젠 되게 좋아서 저희도 방송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오늘 에코프로 제외하고 2차 전지 좀 쉬어갔습니다. 테슬라 영향도 영향인데 이상원 연구원님께서는 오늘 봤을 때는 어제 그냥 상승에 대한 소화 과정이라고만 봐도 될까요? 어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벤츠와 벤츠와 함께 계약이 2조 있어갖고 이제 같이 동반을 했고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 BM 뭐 등등이 오른 이유는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11일 날에 목요일 날 기획재정부가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가 있고 맞아요. 다음 주 17일 날 금융위원회가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찌됐든 11일 날 나올 수도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는데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펼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코스닥 벤처 펀드한테 투자자한테 세액공제라든지 세금 혜택을 주는 부분. 2차 전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다음에 연기금한테 코스닥을 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앞서서 우리나라도 70% 코스피가 상승하고 코스닥이 40% 상승한 요인은 절대적으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재정정책, 금리정책에 대한 그 부분은 있지. 당연히 코스닥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활성화는 투자자한테 세금을 깎아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연기금한테는 매수세를 하는 부분. 이게 2018년 1월 달에 문재인 정부 때 코스닥 벤처 활성화 정책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 또 요인이 뭐냐면 2017년도에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700까지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안 올랐기 때문에 이 정책을 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2018년 4월 달에 코스닥 벤처 펀드가 도입이 돼서 했는데 그때 1조 원 가까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만큼 활성화 정책으로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좀 오르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당연히 코스닥 벤처 펀드는 코스닥 종목들을 50% 내지 60% 편입하는 펀드가 코스닥 펀드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시가총액 높은 것들로 하겠죠. 그렇죠. 1위부터 하게.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들이 많이 오르는 현상들이 최근에 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으로 이제 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국민성장 펀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코스닥에 들어오는 유동성들을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광래 연구원님께서 보셨을 때 최근에 뭐 2차 전지를 봤을 때는 뭐 자동차 배터리로만 보지는 않잖아요. 이제는 ESS도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로도 좀 밸류를 좀 주고 있다 생각을 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어떠신가요? 네, 저도 100% 동감을 하고 있고요. 구리와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리? 왜 갑자기 생뚱맞게 구리 얘기를 드리는 요새 이유는 굴이 좋잖아요. 네. 구리가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이제 가늠자라고도 많이들 알고 계셨고, 뭐 닥터 코퍼라는 별칭이 있었는데 네. 그게 한 작년께부터는 이제 AI 확대에 따른 전력 인프라에 구리가 다 들어간다 이런 스토리 메이킹이 되면서 AI가 묻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이제 공급 부족까지 겹치면서 지금 12,000달러를 돌파했는데 리튬이 지금 비슷한 초입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튬이 원래는 전기차 배터리 온리로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가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시던 ESS나 로보트에도 그렇죠. 들어간다. 소위 말해 AI가 또 묻기 시작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로 인해서 중국에서 나오는 리튬을 못 쓰지 않을까라는 또 공급 측 충격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구리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던 것처럼 리튬이 몇 년 전처럼 하이크한 모습을 보이긴 힘들겠지만은 완만한 상승세가 저점을 올리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2차 전지 궁금한 건 사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구체적으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규격이라든지 상용화됐다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국내 2차 전지는 요즘 좀 이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로봇에도 들어간다 2차 전지 이러면서 주가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테마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어떤 뭐 실질적인 게 좀 있다고 보시나요? 뭐 정말로 실제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겠으나 네. 최근에 이제 금리 이제 인하 기대감 같은 거랑 좀 결부해서 보면은 이제 금리가 내려갈 때는 그런 성장 산업에 대한 할인율이 떨어지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FOMC가 다른 결론을 내게 되면은 이제 반대급부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는데 다른 결론이란 뭐 갑자기 금리를 많이 올리거나 내려버리면 예. 근데 그런 가능성을 낮다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런 할인율 인하에 따른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제로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지금 굉장히 지금 기대치를 계속 레벨을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지금 그런 스토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이야기 나온 김에 여쭤보면 미국이 당장 이번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긴 한데 또 유럽중앙은행은 이제 금리 인상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게 되면 약간 달러 약세 쪽으로 조금 더 우리 생각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좀 많이 더 약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바로 애널리스트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자동차만 보면은 충분히 그러한 다이나믹스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제와 그저께 현대차나 기아 관련주들 급등한 거 보면은 사실 SDV나 로봇 관련된 테마로 오른 게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털도 중요하지만은 그 옆에 있는 이제 부업을 얼마큼 잘하느냐, 신사업을 얼마큼 잘하느냐가 굉장히 요즘에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제 오히려 달러 약세가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또 다른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인상으로 이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리튬 가격을 자극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2차 전지를 자극할 수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스토리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근데 애널리스트.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예. 달러 약세 강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펀더멘탈로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 아까도 1,472원 다시 올라왔어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달러가 약세일 때도 97, 98일 때도 거의 1,400원을 넘었습니다. 9월 달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펀더멘탈 성장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뭐 올해 성장률 고초도 한 0.8, 한국은행에서 0.8, 내년도 고초도 한 1.8 정도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1.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펀더멘탈이 약해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환율을 방어한다든지 뭐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이 개선되지 않느냐 환율은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자동차로 뭐 했었을 때는 뭐 그런 것들은 뭐 수혜가 있지만은 이게 펀더멘탈이 약해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만 생각해도 이 경제 성장 아까 얘기했던 게 5%에 거의 가까웠었는데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1.8%, 2%를 밑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환율을 좀 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슬기 앵커 거의 애널리스트급 질문을 해주셨어요. 또 날카로운 질문 또 없습니까? 저 나가시기 전에 붙잡으려고요. 어떻게 저 좀 키워주실 수 있나요? 네. 아니 뭐 자동차 쪽에서 너무 질문을 잘해주셔가지고 또 날카로운 질문들도 있나 해서요. 계속 칼을 갈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박광래 연구원이 오셔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FSD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상용화가 이제 이제 시범 운행이 진행 중이죠. 진짜 이 거리로 나오는 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와중에 현대차의 최근 행보죠. 이 송창현 사장이 사퇴한 게 되게 지금 비교된 상태입니다. 현대차 우려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걱정을 하는 것도 절반,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걸 보면 또 희망적인 또 기대감도 절반 있는 게 해석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 이제 나가신 그분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나가자마자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그러면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본인한테는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굉장히 오래 기다려줬죠. 4년, 5년 기다려줬고 현대차 그룹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율주행이나 SDV 관련된 회사를 지분을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에 총 제 추산으로는 8조 원 정도를 지금 투여를 했는데 아직 의미 있는 뭔가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마침 이제 치킨 회동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손을 잡았고 그러면서 이제 리더십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새로운 판이 짜여지지 않겠냐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나온 건 하나도 없거든요. 나온 건 하나도 그러니까요. 없는데 일단은 그 기대감만으로도 20%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숫자적으로 조금만 보여주면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테슬라도 FSD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2, 3%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래도 테슬라 하면 사람들이 FSD를 말하는 것처럼 현대차도 관련된 차를 론칭만 해줘도 그냥 제가 볼 때는 주가는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론칭을 하면이라는 전제를 일단 깔아주신 게 네네. 맞으신 거죠? 그쵸, 네, 그쵸. 알겠습니다. 이상원 연구원님은 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앞서 누가온가는 현대차 이 송창현 사장의 사퇴를 가지고 잃어버린 6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좀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도 어차피 지금 이제 로봇으로 현대차 그룹도 로봇으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고 최근에 이제 고객의 기대감으로 반영되고 또 사임한 소식에 그날 또 현대차가 급등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그냥 약간 이제 시행착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아까 뭐 이런 로봇 관련 데이터 센터도 세우고 뭐 그러면서 잘 적응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JP모건 맞죠? 로봇 전환으로 밸류 주는 거 시기상조다. 안 보셔서 그런가요? 이것도?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미미한데 시장은 항상 성반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2차전지가 폭등하듯이 아, 뭐 그런 맞아요. 것듯이 현대차 그룹도 그동안 이제 잘 안 오르다가 이제 뭐 PBR도 낮고 또 대형주 중에서 가장 안 오르다가 로봇 관련 그런 것들의 성장성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왜냐면 지금 미미하고 아직도 시기가 멀지만 하나의 그 아까 그 송 그분이 사임하면서 하나의 모멘텀을 일으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나온 것들 중에서 어쨌거나 지금 자율주행을 로봇으로 가기 위한 어떤 단계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자율주행 기술이 지금 이야기 나온 걸로만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좀 우리 기술은 좀 뒤처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로봇이 성장을 할 수가 있나요?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로봇도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 지금 이제 뭐냐면 자율주행 기반에서 로봇이 성장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가 준비하고 있는 AI 피지컬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픈AI가 준비하는 AGI죠.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로봇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AGI라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두뇌를 생각할 때 사람처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지만이 로봇이 잘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엔비디아라든지 플랫폼을 사오면서 현대차가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과 로봇은 조금 지금은 그렇게 적응하는 게 아니라 이런 AI 피지컬이 잘 되면은 로봇 쪽으로 잘 되는 거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AI 피지컬이나 AGI라는 맞아요. 그걸로 알트만과 그다음에 잭슨 양이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 엔비디아 쪽에서 현대차 그룹도 그런 이제 플랫폼을 사와서 적응을 하게 되면 로봇 쪽으로 더 일취월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 이제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지금 만약에 우리가 바라봤을 때 현대차 지금까지 자율주행 그러면은 한 게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다시 발판을 삼아야 되거든요. 박광래 연구원님께서 보셨을 때 현대차가 앞으로 따라갈 포인트는 어디로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앞서 이제 현대차의 미래 설계는 누가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FSD를 현대차가 도입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쵸. FSD는 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너무 FSD만을 쫓다가 그 이제 그 회사가 추구해야 될 여러 가지 이익의 안정성이나 재무적인 안정성을 해치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뭐 실제로 폭스바겐도 그런 자율주행인 SDV를 하려고 자회사 카리아드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실패했고 뒤늦게 또 리비안과 손을 잡았는데 거기에 또 8조를 또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더 돈을 더 쏟아 부어야 될 상황을 미리 손절을 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러한 자율주행이나 로봇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들을 얼만큼 이제 본원 사업에서 잘 만들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원의 그런 소스는 네. 뭐 하이브리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브리드가 워낙 지금 잘 팔리고 있으니까 이걸로 좀 잘 버티는 흐름 안에서 자율주행을 꾀하는 전략.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래 설계, 뭐 수장이 앞으로 누가 될 것이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훈 연구원님은 이 현대차 그룹의 돌파구는 앞으로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봇 관련 성장성이 하면서 로봇이다? 예, 하면서 현대 오토웨버가 상한가 같습니다. 맞아요. 물론 현대차도 한 6% 올랐지만 그거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중심에 로봇이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있기 때문에 또 현대차 그룹은 지배구조 개편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서 이제 로봇의 성장성이 이제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은 미미하지만은 항상 그 자동차 그 현대차 그룹에서 모멘텀 역할을 하는 거는 로봇이기 때문에 이 로봇의 성장성에 계속 지켜봐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현대차보다 뭐 기아를 선호한다, 막 이런 내용도 같이 나왔습니다. 박광래 연구원님 보셨을 때 이거 배당금 때문이죠? 네, 그렇죠. 뭐 지금 현대차와 기아 둘 다 모두 이제 TSR 35%, 즉 이제 주주 환원율 35%를 세팅을 하고 지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현대차는 이게 뱉은 말이 있어가지고 이제 배당을 많이 못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사주 매입 몇 조를 하겠다 말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배당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제한되는 데 반해서 기아는 자사주 매입과 기아 그 배당을 좀 플렉서블하게 좀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정책 모멘텀, 정책 기대감 하에서는 어차피 비슷한 밸류라면은 기아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시선도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동의를 하신다라고 하셨고 이상훈 연구원님은 오늘 이제 이제 현대차가 앞으로 나아갈 돌파구는 로봇이라고 이제 재차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기아. 현대차에서는 뭐 이 오토에버 같은 종목이 로봇 밸류를 꾸준하게 받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현대차 자체가 앞으로 좀 로봇 밸류도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첫 번째는 현대 오토웨버가 먼저 받겠죠. 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실행을 하고 네. 여러 가지 로봇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활용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활용해서 여러 가지 뭐 북미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현대차로 밸류에이션이 이동할 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는 또 모비스도 이쪽에 관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